하얀 게 없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 공급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죠. 총 공급에 대해서 총 공급은 왜 우상향하게 됐고, 그리고 총 공급은 언제 이동을 하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애프터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냥 총 공급입니다. 총 공급은 공급 측면이니까 아무래도 생산 측면에서 아마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총 공급 측면, 이 측면은 그래프로 보면 생산 함수하고 관련되어 있죠. 생산 함수와 거기에 대한 노동 시장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 이거죠. 언제 이동하는가라는 그것을 나중에 볼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총 공급은 이건 생산이고, 여기에는 노동으로 봤었죠. 생산함수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산함수죠. 생산함수라면 곱다가 생산함수라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 알파, K, 베타 이런 형태로요. 이게 거시경제 분야니까 소득으로 본다면 소득이고요. 여기에 임금이 결정되고요. 여기에 노동이 결정됩니다. 이건 노동량으로서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거죠. 노동시장이고요. 물론 여기다 자본을 집어넣으면 자본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균형 임금이 나타나고 균형 노동량이 나타나는데, 우리 데이터는 여기에 월 한 265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2,36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2,360만 명이 공급을 하면 이만큼 공급을 하죠. 2,360만 명이 1,100조만큼 원만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공급은 임금의 함수였고, 이거는 VMP의 함수로서 물가에다가 가격에다가 그 한계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곱한 것이 수요였었죠. 여기에 그 총 공급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은 여기에 물가와 소득이 결정됩니다. 총 공급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데, 총 수요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총 공급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우상향할까? 즉, 물가가 상승하면 왜 소득이 상승하는 형태로 이렇게 우상향할까?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 물가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물가가 만약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이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요.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VMP의 함수로서 물가 가격에다가 한계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구성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노동에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노동량이 증가하지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노동량이 증가해요. 노동량이 증가하면 2,300만이 2,400만 이런 형태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죠? 생산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량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곧 소득이 증가로 나타나는데, 소득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소득이 증가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물가와 소득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해 관계로서 같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공급은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수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와서 이렇게 그래서 총 공급은 이렇게 우상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총 공급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면 장기 공급 곡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장기 공급 곡선, 장기에 가면 시간이 오면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자꾸 가면 이 총 공급은 이렇게 물론 이런 우상향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이게 점점 이게 가파르게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뭐 극한적으로 가면 이게 일직선화 된다 그래요. 그래서 책에 보면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다 그래요. 이렇게 총 공급 곡선이 특히 장기에 있어서 롱런에 대한 그 총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는 말이죠.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는 거죠. 장기라는 것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장기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가면 1년, 2년 가면 총공급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간이 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는 거죠. 책에는 보면 장기의 총공급선은 이렇게 일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직선까지 가겠어요. 그죠? 가진 않지만 이건 극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바짝바짝 일어서다 버린다고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게 물가가 만약에 올랐다고 가정을 하죠. 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렇게 노동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상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자, 물가가 올라가면, 이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 이 사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물가가 올라가면, 나 물가가 올라간 만큼 임금 올려주세요. 그럴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5% 올랐으면 물가는 5%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가는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작년에 만약에 올랐다면,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한 5% 올랐으니까 올해의 임금을 5% 정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노사의 협상을 하게 되죠. 그죠? 과거 지난 데이터를 놓고 지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사협상을 언제 하냐면 되게 이제 봄에 해요. 봄에 이제 이렇게 한 3월, 4월, 5월 이렇게 3월, 5월 사이에 보면 직장에 가 보면 그 노사협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노사협상을 주로 하면 주로 뭐냐면 월급을 얼마나 오를 것이냐라는 그런 걸 하죠. 물론 공무원들은 예산이라는 걸 미리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은 노사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공무원하고 이 정부 측하고 가서 야 월급 얼마큼 올릴까 그런 거 없다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무원은 국가가 독점이죠. 독점이니까 임금은 자기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거의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노사에 대한 뭐 파업권 뭐 이런 거 기본권은 없어요. 공무원한테는요.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 파업을 하고 막 그러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은 노동법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죠. 그 대신 정부하고 이런 대화 아니면 뭐 교섭권 의견을 갖다 전달하는 그런 것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됐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공무원 노조 이런 것들은 거의
법에서 인정해주지 못할 그럴 분야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만 공기업 노조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기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무원 노조를 갖고 있으면서 임금 협상도 하고 막 합니다. 완전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무원은 아니면서 공무원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유리한 면이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죠. 국가에서 이제 공기업도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보면 이런 준공무원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뇌물을 받지 마라. 아니면 그다음 이런 복무감사를 직무감사를 하겠다, 복무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것을 적용시켜서 엄격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보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되고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형태의 그런 것들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런 것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그 처벌 근거를 조항을 해가지고 사생활이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사생활이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법적으로 막 이렇게 처분할 수는 없지만 내규로 해가지고 사생활이 안 좋아서 이거 공무원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싹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수들도 그렇죠. 학교의 교수의 품위를 지켜라. 그래서 품위를 지켜요. 품위 유지를 꼭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품위를 유지하려면 품위 유지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건 유지하고서 하긴 하라고 하는데 글쎄 그 품위 돈 안 들어가는 분야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공기업에서는 좀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이 잘못되면 처벌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딴 거 좋은 거 그런 거는 없냐? 그거는 공무원으로서의 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인데 소위 말해서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내가 사망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일을 갖다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강제성을 이렇게 띠고 있죠. 근데 공기업은 니들이 공무원이냐 그래가지고 그건 또 인정을 안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인들 누려야 할 복지, 공무원이 누려야 할 이런 힘, 이런 그런 것들을 강제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건 또 넌 공무원이 아니니까 넌 공무원이 아니라 준공무원이지. 그럼 준이면 반이라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줘요. 그거는. 그런 건 인정 안 해주고 나쁜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잘못하면 나 준공무원인데 그래도 그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 말이죠. 그러면 뇌물죄로 처벌을 해요. 근데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죠. 내가 일반 회사에서 뇌물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뇌물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야 업무 방해죄 아니면 뇌물수뢰죄, 변호사법이 막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냥 보통
거기에 대한 회사의 그 피해 입힌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범죄로서 어떤 거기에 대한 처벌로서 이렇게 받고 마는데 그렇다고 가중 처벌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공기업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알아요. 아니 뭐 철밥통으로서 아주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근데 우리한테 무슨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맨날 정부 부처에서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막 지시를 하고요. 신청해가지고 이제 이런 전기요금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월급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정부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아니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뭐 월급 많이 이렇게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하고 딱 정해놓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월급 같은 그런 것들이 인건비 같은 거는 국가에 전부 다 승인 사항입니다. 노사 협의해가지고 5% 올려주기 필요 없어요. 그거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월급이나 똑같은 그런 형태로 했죠.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아서 힘없고 빼먹고 그렇다 그래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죠. 특히 임원 같은 공기업에 임원되는 거 있잖아요. 임원되는 것들은 보면 국가에서 거의 다 임원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공기업에서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리 과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임원으로 이사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사 되게 힘들어요. 거의 내부 승진해가지고 어쩌다 이제 되는 경우는 몇 명은 있지요. 몇 명은 이렇게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딱 드는데 거의 이사진들의 임원들의 거의 한 7, 80%는 다 외부에서 정부가 이렇게 지정해서 가죠. 정부가 제일 큰 주주라 이거죠. 거의 100% 출자했으니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뛰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공무원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임원들은 어디서 하냐면 물론 거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내부에서 이렇게 뽑습니다. 몇 배수로 뽑아요. 근데 누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건 정부한테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나 대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부한테 있어가지고 되게 사장, 감사 이거는 대통령 임명 사항이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다 해요. 그래서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런 형태로 한 것은 위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 아무 관련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사장 시키고 그 감사 시키고 그러죠. 그건 전리품이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공기업이 사실은 전문성을 띠고 가야 하는데 전문성을 띠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장기에 가면 이 총 공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물건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오르면 이게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건값이 물가가 올라가면 자기도 임금을 올려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올려달라 그러죠. 노사를 협상을 한 3, 4월에 합니다. 3, 4월에 하면 거기서 5% 올려주는 걸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1월서부터 소급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노동조합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안 해와가지고 노사 하면 그게 월급은 언제 올라지는가라는 거죠. 공무원은 2.5% 올라가는 것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전해 합니다. 12월 거의 막판 이거 얼마 전에 공무원 봉급은 2.5% 평균해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가가 그 정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보수 봉급표를 쭉 이제 바꿔가지고 딱 나오죠. 그러면 1월 월급서부터는 보수 봉급 바꿔진 것에 이렇게 가까이 합니다. 이게 12월 말까지 했으니까 참 다행이죠. 그 1월 달에 만약에 됐다면 그것도 반영 안 됐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공무원
봉급은 그 전에 결정을 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그렇지만 그 보통 건 지나고 나서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보수들을 이렇게 올라가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죠. 월급이 올라가면 이 실질 임금을 갖다 보전하는 그런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용이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더 증가되는 거죠. 임금이요. 그죠?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증가하는 것들이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아까 국민소득이 노동량이 증가하잖아요. 노동량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그죠? 처음엔 이거야 뭐 물가가 올라가면 즉각으로 올라가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찔끔찔끔 올라간다고요. 5% 올랐으니까 이제 지금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죠. 5%가 되도록. 그럼 이게 다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다는 이게 완벽하게 올라간다. 그거 왜냐면 월급이 임금 협상할 때 사람들이 뭐 교과서에서는 그러죠. 합리적 기대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월급을 올리더라도 그 사람들은 노동자가 바보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를 뭐 5% 올랐다면 그 5% 올린 것만큼은 당연히 올릴 거고 올해 얼마큼 오를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해서 올해만 3% 오른다 그러면 3%까지 더 거기다가 반영을 한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그 시기에 월급도 같이 올라가게끔 그런 것을 임금 슬라이딩제라 그러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근데 물가가 낮아지면요. 월급 낮춥니까? 그거는 낮춰지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결과는 뭐냐면 이게 완벽하게 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올해 올라가는 걸 다 예측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거는 물가만 올라가지 이건 아무것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가만 올라가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건 이렇게 완벽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국민소득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총공급이 이렇게 딱 돼버린다 하면 총공급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가지 이 국민소득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한 상황이면 장기에 가면 이렇게 돼버린다. 시간이 지나서 장기에 가버리면 완벽하게 된다는 게 극단적인 경우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작년에 5% 올랐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5%좀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작년 거 정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5%라도 지금 당장 3% 오르는 건 그건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한 요만큼 반영이 되겠죠. 그죠? 요만큼 반영하면 조금 더 증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게 장기에 가면 이게 총 공급이 시간이 흘러가면 장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왼쪽으로 쭉 이렇게 가파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완벽하게 반영하면 그럼 장기에 가서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직선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 공급이 이런 형태에서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시간이 흘러가든 안 흘러가든 거의 우측으로 된 거는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장기의 공급선은 이런 형태고 이건 장기는 장기에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 총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상향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우상향, 그래서 우상향하게 되는데 이게 점점점 이런 형태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 총 공급이 이렇게 해서 우상향 형태로 이렇게 다 됐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지우개도 없어져 가지고 여기 있구나. 총 공급이 요 균형점, 요 균형이 이동하는 그런 경우죠. 자, 언제 이게 총 공급이 이동하는가? 그건 미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총 공급이 이동하는 경우는 이 수량이 이게 증가하면 그러면 총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수량이 이동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결국 소득이에요. 소득인데, 소득이 이 총 공급이 움직이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죠. 그죠? 이게 좌측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총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총 공급이 우측하는 요인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게 변하면, 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면, 즉 노동이나 자본이 증가하면 A, 기술 혁신이 이렇게 일어나면 노동 생산성의 알파, 베타 이런 것이 증가하면 그러면 총 공급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국민소득이 이제 증가되잖아요. 국민소득이 증가되는데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서 물가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물가는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즉 저런 게 움직이면 총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면 반대로 내려가면 이게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노동과 자본이 이게 증가하면 이게 총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특히 노동이 이게 증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노동이 증가하느냐? 여기 노동시장에서 물어봐야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노동의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럼 노동이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 노동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본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노동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노동의 공급이 증가. 노동의 공급을 증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적 측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해외 연수생들이 많이 들어온다.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직장을 많이 얻고 있다. 그럼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수입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급여는 좀 낮아지는 형태로 되겠죠. 노동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증가하면 총공급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 노동 공급적 측면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요새 그런 게 유행이죠. 외국에 가서 취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외국에 한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해외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죠. 일자리는 어디 있냐면 외국에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근로를 하게 되죠. 옛날에 과거에 뭐 중동 뭐 무슨 기술자 뭐 이렇게 가지고 일하러 많이 갔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하도 이게 실업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해외 근로자들을 갖다가 조금 많이 양성을 합니다. 해외 가서 꼭 우리나라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외국에 가서 한다는 거죠. 저번에 일자리를 갖다 이렇게 늘리는 방법 중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한국에서 투자를 해서 한국의 기업을 불러들이면 조금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라 그러니까 안 와요. 안 오면 그러면 우리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중국에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중국 사람만 뽑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서 기술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왕이면 그래 중국인 근로자 한 100명 쓰겠죠. 그 중에 한 10명은 한국인 근로자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말도 통하고 급하면 말이죠. 나 여기 갔다 올게. 나 한국 좀 갔다 올게. 나 좀 잘 봐. 이렇게 하면 예 하고 그런 거 대신 봐줄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사장님 말이죠. 거기 한국말로 말이야. 일 잘하라 말이야. 이렇게 하면 중국 사람들은 몰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근로자들이 보면 이 외국에 진출해야 되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몇 명은 가 있어요. 보면 거기 사장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요. 뭐 베트남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뭐 많이 진출하고 있죠. 근로자들이. 기왕이면 핵심에 일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을 갖다가 그냥 보내자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어디서 잘 안 써줄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한국에 기반으로 둔 그 기업을한테 부탁을 해서 그 중에 일정만큼 뭐 돌아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들면 우리 직원이라도 사람이라도 좀 써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양성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해외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물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월급만큼 그만큼 조금 주지는 않죠. 많이 주죠. 해외 들어오면 해외 거기 파견 수당까지 거기서 굉장히 많이 주죠. 중국 근로자에 그냥 뭐 대여섯 배 이상 뭐 10배 이런 형태로 주긴 주지요. 주긴 주지만 많이는 못 뽑지만 그래도 좀 뽑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돈값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그런 게 또 원하고요. 왜냐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다음 그 상황도 이렇게 보고 또 이 외국인 근로자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감독관으로 좀 일을 하고 약간 높은 사람으로 아니면 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뭐 기기 장비들이 한국제들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 많이 다루던 그런 사람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해외 근로자를 많이 파견하죠. 파견하려고 하죠. 실적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노동 문제 아까 실업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쫓아가든지 그러면 고용이 해결된다. 청년 실업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에 가려고 하면 나이 많이 드는 사람들을 보내기 수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신고 팔팔한 사람이 좋죠. 다 경험이니까 해외에 나가서 한번 일해봐 이래가지고 원래 해외에 나가서 근무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 세대들, 선배 세대들 보면 외국에서 많이 나가죠. 뭐 정 안 되면 뭐 자이툰 해가지고 막 그거라도 좀 갔다 오란 말이야라고 하죠. 그죠? 그거 다 그 뭐 돈은 별도로 주겠죠. 뭐 그래요. 가요. 이렇게 해외 근로 이런 것을 늘리면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죠. 증가하면 노동량이 늘어나가지고 실업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면 또 뭐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 있지요. 우리 놀면 안 된다. 노는 것보다는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그런 각오를 갖고 국민들이 일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 보니까 노동정책에 이런 노동정책을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잠깐 봤는데 제목만 잠깐 봤어요. 네, 노동을 휴가저축제를 갖다 시행을 하겠다. 휴가저축제라는 건 뭐냐면 휴가를 안 가면 돈으로 환산해 준다는 거죠. 돈으로 환산해 주니까 휴가를 안 가고 언젠 돈을 해결 안 줬나? 안 주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휴가 안 가면 말이야 회사에서 말이야 강제로 가란 말이야 이런다고 말이에요. 돈 안 준다고. 그럼
그럼 강제로 휴가를 보내놓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 와도 뭐 어쩔 수가 없죠. 휴가 중에 오는 거야 뭐 내가 어떻게 말려요. 그래가지고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예 그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휴가를 갖다 이렇게 하면 그 반드시 돈을 그 사람이 휴가를 간다 안 간다는 것은 회사가 강제하지 못하고 이 직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휴가를 안 가면 그러면 휴가를 갖다가 그 저축해 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휴가 뭐 저축제 그거를 시행을 그런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을 좀 더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연장근로도 일하자는 그런 것으로 많이 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장근로는 가능하면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일자리 나누기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근무를 하고 나머지 추가 연장은 하지 말고 나머지 그 사람은 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그냥 기본 일만 하고 연장근로는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일자리를 갖다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기 운동입니다. 그게요. 그럼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뭐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요. 뭐 그죠? 그런 형태니까 그렇게 뭐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연장근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딴 사람이 이렇게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좀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의료욕이 많이 생기면 놀지 말고 일하자라는 그런 사회 풍조가 많이 생기면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지요. 그 노동량이 늘어난다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일을 갖다 계속 하세요. 일을 하면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아까 같이 뭐 연장 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연장 근로는 뭐 안 하게 할 수는 없고 뭐 보통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2시간 이상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공고 사항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딴 사람을 나머지 채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 일반 큰 대기업 이런 공장에 가면요 3교대입니다. 8시간 일하고 또 가고 딴 사람 받고 이렇게 받고 그래요. 3교대를 하려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2교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는 8시간 하고요. 그러니까 2교대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거기서 자고 24시간 일을 하죠. 택시 운전사도 되게 그런 형태로 하는데 경찰관 보면 말이죠. 근로기준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죠. 맨날 일하는 거 같죠. 천만에요. 하루 일하고 하루 놀아요. 하루 안 가요. 하루 일하고 하루 놀아요. 얼마나 좋아. 하루 일하고 다음엔 휴가요. 그러니까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거예요. 그럼 16시간 일한 거네? 아니죠. 잠은 저 거기서 자니까. 그래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일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일하고 하루 반 일어나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하면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죠.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2교대로 일하는 그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관들이에요. 소방공무원들이요. 맨날 거기 숙직하면서 맨날 거기서 살란 말이에요. 집에 뭐 생전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 사람하고 누가 살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근무를 어떻게 하냐면, 그건 비상대기까지 전부 다 해야 되니까, 8시간 근무하고 가서 16시간 쉬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교대로 그냥 24시간 근무하고 되게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24시간 근무합니다. 연장 근무까지 해가지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집에 친척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소방공무원 되면
소방 공무원 되면 딴 사람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고생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소방 수당도 주고요. 소방 수당 뭐 위험 수당 뭐 효험 수당 그뭐 한 2, 30만 원씩 한 3, 40만 원씩 더 주죠. 다른 공무원 받는 것보다 공무원 받아보다 그거 받아봐 그냥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들어가. 이게 웬 목돈인가 그래가지고 아주 생활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게요. 그 돈 갖고 편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월급에 매달 그렇게 들어오는 게. 이 수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 같은 데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구청이나 시청에서 근무하면 없는 수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민원 담당 수당 뭐 해가지고 민원을 막 직접 이렇게 다루는 사람 다루잖아요. 이게 다루면 그건 창구에 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청에 이렇게 앉아서 그 사람 그런 거 없다고요.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서 현장 수당을 주는 거죠. 그게 뭐 민원 담당 수당 해가지고 민원 담당을 이렇게 하면 뭐 민원 담당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구청은 편하고 거기는 불편합니까? 동사무소는 불편합니까? 동사무소 창구에 딱 앉으면 창구 앉아서 뭐 할 거예요? 그 동사무소에 가보세요. 창구 앉아서 뭐 하나 보면요, 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주 칼같이 문 닫고 가더라고. 아니, 점심시간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웃겨요, 하여튼, 보면.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뭐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뭐 하는 곳이 동사무소냔 말이에요. 지금은요. 뭐 이런 주민등록 등본 띄는 거? 구청 가도 띄워줘요. 요새는 지하철에 가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 하면 돼요. 요새 컴퓨터로 해가지고 저절로 딱 나와요. 그럼 구청에서 뭐 할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뭐 인감증명서 담당, 무슨 담당, 뭐 병역 담당 이렇게 전부 다 앉아 있긴 있는데 거기 있어도 앉아서 뭐 책 펴놓고 앉아가지고 왜 승진 시험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고 보고 있고 말이죠. 저 뒤에 뭐 사무장, 저 동장은 아예 코빼기 베지도 않고 그러면 동장은 맨날 어디 출타 중이가지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잘 사나 못 사나 이렇게 하면 시찰 나갔습니다. 잠깐 이렇게 출장 나가셨습니다. 출장 갔구나. 그래서 저 북한산 밑에 그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야지 하고 거기 가면 거기서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앉아가지고 잘 논다 근무 시간에. 아이고 내가 저거 아주 저 구청장 되면 저놈은 제일 먼저 그냥 그 모가지 잘라야지 할 그런 분들 많죠, 그죠? 무슨 출장을 뭐 맨날 그런 데가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밑에 사무장은 앉아가지고 맨날 귀나하고 앉아서 지가 맡은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창구 앉은 사람은 어쩌다 한 사람이라도 한 번 오잖아. 오면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게 주민등록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 이렇게 그래도 할 일 있지. 나머지는요. 뭐 해? 그러면서 몇 명 쭉 앉아서. 그래서 요새는 동사무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동사무소 하면 미안하니까 여기다 뭐냐면 요새는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주민자치하는 센터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합니까? 그냥 있어요. 월급 받고. 그래서 없어져요. 서울의 동사무소는 진짜 없어져야 돼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는 그런 조직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 서울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필요 없고요. 세무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세무서는 되게 구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별로 필요가 없다고요. 다 자진 신고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없는 건 안 되고 서울에 뭐 동서남북 해가지고 한 4개, 5개 그 정도만 있으면 되죠. 뭐하러 그냥 각 구마다 25개 구에다 다 만들어놔요. 그죠? 그게 필요 없다고. 경찰도 파출소가 그렇게 별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경찰 파출소를 갖다 몇 개 없애가지고 전부 다 없어서 뭐 지구대 해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요새는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공간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요새 또 지구대를 또 별도로 만들어 놓고 또 파출소를 다시 부활하더라고. 슬쩍 경찰관 수를 늘리느라고. 그게 그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구청이 별 필요가 없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그러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구청. 아 여기 지나면 여기고 여기 지나면 여기인데 뭐 서울에 25개 구청이 앉아서 뭐 구청장 딱 있어가지고 구의회는 또 뭐하러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도 구청이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구의회는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구의회에서는 의회 하면은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거겠죠. 그럼 예산 심의하는데 구 예산 심의한 적 봤어요? 구 예산 뭐 하나마나 뭐 전부 다 적자인데 뭐 국가 보조금 뭐 저절로 나오는 만큼 그만큼 쓰면 되죠. 그럼 예산은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법을 제정한다고 아니 구의회에서 법을 제정할 게 뭐 있어요? 조례 서울시에서 다 만들어요. 그럼 조례라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 실적 한번 보세요. 조례 실적 보면 거의 없어요. 너 임기 4년 동안 조례 몇 건 발의했냐?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래야 빠르죠? 거의 그냥 그것도 안 하고. 그럼 뭐예요? 그럼 구에서 의회에서 뭐 했습니까? 해보세요. 한 게 하나도 없죠. 뭐. 보면 구의회 조례를 몇 건, 3건 했습니다. 임기 동안에 3건, 전부 다 3건이야 보니까 발의를 갖다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표 발의고 그 의원들이 전부 다 그거 내 이름도 넣어줘. 다 이렇게 공조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넣으니까 너도 3건, 너도 3건, 너도 3건, 너도 3건. 왜 어떻게 다 똑같이 3건이냐? 똑같이 발의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똑같이 처리했죠. 한 건 넣고. 성동구에도 구의원이 한 20명 가까이 돼요. 한 달에 연봉이 한 5천만 원 됩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일이 바빠서 뭐 보좌관이 좀 필요하다나 어쩌다나 뭐 미친 놈들. 자기도 할 일 없으면서 보좌관 들어가지고 뭐 같이 바둑 둘래? 그래서 할 일 없어요. 돈은 돈대로 주고 의회도 만들어 놓고 뭐 하냐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 없애줘야 돼. 돈 들여가면서. 없앨 거 많죠? 그러면서도 서울 분야에 보면 정보가 많이 발달돼서 구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도 이거 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막 잘라가지고 한 4토막, 한 5토막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게 구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고요.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뭔데? 서울시 도시계획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해요. 서울시는 있어야겠죠. 그죠? 구계획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월급 많이 줘가면서 의회 그렇게 많이 줘가면서 청사 그렇게 많이 의리의리하게 막 전화가면서 그럼 뭐 하자는 얘기냐고. 쓸데없는 거. 성동구도 그 구청은 큼지막하게 만들어 놨더만. 그죠? 의회는 더 잘 만들어놔. 묵게 하여튼 하는 짓이. 이거 국가의 낭비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에이, 다음에 시장에 나가던가 해야지. 내가 시장 되던가 해야지. 그래요. 하긴 제가 시장 나가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죠? 시켜주면 하면 하지만 제가 하면 또 화끈하게 하지. 없앨 거는 그냥 확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당장 그냥 시장부터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시장의 월급, 그다음 시의원, 의회 무슨 월급이 이렇게 많냐.
제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월급이 뭐 이렇게 많냐. 그래서 아예 그냥 반토막으로 그냥 확 그냥 줄여버려야 된다고 진짜 줄여놓을 거예요. 반토막 주고도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살기 싫으면 관둬. 할 사람 많으니까. 월급 없는 그 사람도 많아요. 시의회, 구의회 원래 월급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월급 없었다고요. 없어도 한 놈들 다 하더라. 그래서 유급으로 만들었죠. 언제예요? 한 4년 전에. 4천만 원, 6천만 원을.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한 6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이에요. 실제로 받는 건 한 돈 1억 정도 가까이 받고요. 하는 일 없이. 뭐 하자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의회도 그렇고 뭐 시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냥 월급 이거 참 일본은 그래서 확 줄여버립니다. 자기네들이요. 많이 주지 않고 조금씩 줄이는 신용을 했지요. 한 20%확 삭감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권한이 너무 많고 많이 줄여야 돼요. 팍팍팍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걸 마음으로 온 사람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럼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전문가에 대해서 많은 대우를 해주고 돈 주고 쓰라고요. 괜찮아 그거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이 시를 위해서, 이 구를 위해서 좀 봉사 좀 해주십시오. 월급은 조금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도 그게 순수한 봉사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요? 월급 안 줘도 됩니다. 저는 하겠다고. 전문가들 그래요. 뭐 돈 벌라면 차라리 많이 주든가. 그죠? 그러면 제대로 하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건 국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 돈이 뭐 몇 푼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어차피 봉사인데. 그럼 그냥 잘라가지고 성심성의껏 한다고요. 그래서 돈 안 주니까 전문가가 안 한다고. 그거 지네들이 많이 받아먹으려는 그 장난질이고 그래서 유급의원제 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 큰 놈들 장난이라고. 그런 놈들 장난이고 그리고 걔네들은 못 말려요. 국회의원들도 못 말려요. 딴 사람 다 올라가도요. 국회의원 봉급 올려놓는 거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딴 건 다 그만두고 그래도 그거는 올려놔요. 요번에 뭐 예산 뭐 자른다 하면서 국민연금은 또 아주 그냥 그거는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하루라도 한 사람들한테 연금 100몇십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루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돼도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연금 주라는 게 아니 연금을 왜 줘? 국회의원 1년 근무했다고? 그래서 당선 무효돼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래도 평생 준다고? 미쳤어요? 그거 돈 주게? 국회가 돈 벌어서 준다고? 천만에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거 왜 줘요? 아이고 뭐 연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공무원이나 줘야지. 공무원 연금이나 좀 제대로 해야지. 그 사람은 안 주면서 왜 그 사람만 줘? 그죠? 정치해가지고 뭐 했다고? 장관 줘야지. 그러면 장관 한 1년 이상 뭐 근무를 하는데 연금 안 줘요. 국회의원만 줘. 왜? 지네들이 다루는 문제니까 지네들이 주는 형태로 문제로 나왔죠. 어째서? 그래서 그 돈을 딱 했더니 연금 주는 돈이 700억 원이래. 1년에.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700억 원 갖고 말이죠. 한양대학교 학생들 장학금으로 쓴다 그렇게 하면 다 무료지 뭐. 그죠? 뭐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 근데 뭐 하지만 그런 쓰잘데없는 일, 자기 월급 올리는 거. 국회의원들이 세비로 받는 월급이 순수가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억대 연봉자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요. 순수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 1,000만 원. 그럼 얼마예요? 1억 2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좋다는 거예요. 일도 별로 안 하고. 이 사람들이 회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468장으로 2468식으로 이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2월, 4월, 6월, 8월 이거 놀아요. 사실 13579로 이렇게 놀기도 하죠. 되게 1357. 그때는 회의가 없어요. 외국으로 어디 휴가 가죠. 돈은 많이 주고 어디 놀 건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어디 간대요. 그러니까 또 다 휴가 가는 거예요. 휴가 가는데 휴가 가려니까 이제 외국으로 가려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말로 이제 국회에서 출장 주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로 가고요. 아프리카 가서 요번에 아프리카 가서 중남미를 이렇게 쭉 가요. 한 사람 앞에 뭐 몇 천만 원씩이라 그러죠. 비행기 값하고 뭐 체제비가 몇 천만 원씩 했는데 거기 가서 뭐 저 하러 갔습니까? 요새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막 그래서 몰래 막 들어오고 막 그런다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하니까 예산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가버렸다고. 예결위원장 뭐 장윤석도 뭐 갔다가 그냥 며칠 있다가 그냥 국민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그냥 오고. 그죠? 그 남미 뭐 하러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아, 일 때문에 갔죠. 무슨 일인지 그게 한번 좀 보십시오. 일정 좀 봅시다. 일정 보면 맨 그 관광에 이렇게.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뭐 이런 선진 뭐 이런 뭐 이 저 교통제도에 대한 연구 그걸 좀 한번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뭐 케냐 뭐 이 거기에 무슨 교통 체계가 거긴 교통이 없거든요. 거긴요. 도로 그 저기 저 코끼리 도로 왔다 갔다 하고 사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인데 그 무슨 거기가 선진국이에요? 거기 가서 뭐 보시려고? 그래서 선진교통 좀 말이라도 좀 앞뒤라 좀 맞게끔 해라 이거죠. 좋다 이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뭐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뭐 본다고 하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꼭 그렇게 무슨 그 사람 만나러 아니면 뭐 그거 검토하는데 꼭 그렇게 오카방고 같은데 그건 뭐 하러 가냐고 거기 가서 거기 유명한 그 뭐 이런 뭐 이 휴양지 이런 데는 거기는 빠짐없이 어떻게 가냐고. 아 유럽에 뭐 뭐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 유럽도 간 팀도 있다 하더라고. 아니 유럽에 가는데 그놈 거 그거 맨날 그 뭐 피사 사탑은 미쳤다고 거기 가서 걔 허구한 날 보냔 말이에요, 그죠? 아, 나는 안 봤는데 너는 안 봤으니까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전부 다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비행기 오래 타는 데잖아요, 그죠? 중남미 여기는 갈 일이 별로 없다고. 아프리카 이거 되게 비싸요. 뭐니까 유럽 이것도 한물 갔지 유럽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유럽도 보면 잘 안 가는 데 있잖아요. 비싸면서 안 가는데 저 북유럽 쪽에 뭐 이런데 그런데 그냥 그런 데만 가고 말이지 참. 그리고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기 국가 돈으로 가냐고 출장비를 타가지고 가냐고. 그래 그거 가는 건 좋아. 그러면 네 일을 해가지고 네 일을 혼자 갔다 오지 왜 와이프는 왜 미쳤다고 데리고 가냐 말이에요. 와이프하고 같이 공부하시려고. 실제로 부인 대동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번에요. 왜 부인은 대동하고 했습니까? 아 그거는 뭐 관련해서 와이프들은 내가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는 거 봤어요? 그죠? 그럼 내면 거기에서 만약에 밥을 시켜 먹었다. 보면 뭐 무슨 대사하고 무슨 골프 뭐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와이프 골프비는 뭐 지가 낼 거야? 거기 대사관에서 다 내지. 뭐 돈 다 냈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니까 말이지. 대한민국이 말이지.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조금 아는 사람은 말이지 짜증 난다고. 아주 그냥 열이 바짝바짝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이나 다 깨먹게 만들고 말이지. 자, 그 공급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공급을 아까 같이 뭐 일을 열심히 하겠다든지 해외 근로자가 생기겠든지 아니면 이런 저출산 문제가 생기면 저출산 문제면 사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여기다 영향을 받는다고. 저출산 왼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출산의 임금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국민소득이 노동량이 떨어진다고요. 노동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노동량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노동량이 이만큼 줄어들고요. 저출산이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2,300만 명이 2,200만으로 줄겠죠. 애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저출산의 효과는 뭐냐면 노동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노동량이 줄어들면서 국민소득이 줄어들죠. 국민소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총공급에 이것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줄어드는 형태니까. 총공급을 하면 그러면 국민소득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가는 어떻게 되느냐. 물가는 또 안 좋게 또 오른다네. 그죠? 물가는 오르고요. 아까 고용량은 줄어들고요. 실업이 늘어나겠죠. 그죠? 고용량은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고 국민소득은요 떨어지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죠. 다 안 좋은 것만 시리즈로 다 골라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저출산 애를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안 낳아요. 그럼 세계 제일 빠르게 가는 거죠. 뭐 왼쪽으로. 그죠? 이게 10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왼쪽으로 빨리 가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갑니다. 세계 1위로 해가지고 애를 무지무지하게 안 낳아요. 그럼 그냥 빠른 속도로 널찍널찍하게 그냥 왼쪽으로 막 이동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하면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죠. 국민소득 빨리 줄어들고요. 물가는요, 굉장히 진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요. 노동 실업은요, 그냥 고용량은 자꾸 줄어드니까 빠른 속도로 실업은 자꾸 늘어나고요. 고용량은 줄고. 빨리 국가가 빨리 망하는 거죠. 뭐. 그런 것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해낼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노동의 공급이 측면이죠.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는요. 이거는 노동 생산성이에요. 물가,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러면 이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물, 즉 이거 노동 생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노동량이 증가한다고요. 증가하면요.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요. 총 공급은요.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면요. 물가는 낮아지고요.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고요. 이게 변하면, 즉 노동과 자본이 이게 변하면, 그러니까 총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우측으로 증가하면 이게 자본이라면 자본의 공급이나 자본의 수요가 우측으로 증가하면 그러면 노동이나 자본이 증가하겠죠.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A 기술 혁신이 이게 증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기술 혁신이 생기면 이걸 증가하는 것들은 이 노동 생산 요소 시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 이것도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 건 사회가 얼마든지 있죠. 역으로 얘기한다 하면 경제 성장을 갖다 이렇게 상승시키려면 총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려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노동과 자본을 갖다 증가시키면 됩니다.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이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이것도 우측으로 이동 정책에서 정책을 고안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죠? 우리 일을 하도록 하자. 해외 파견하도록 하자. 그다음 또 뭐 이 수요 이런 것들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기로 하자. 우리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도록 만들자. 질은 좋게 가격은 싸게. 이렇게 하면 가격이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그게 고용 전략이고 국민 소득의 경제 성장 전략이고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는 전략이 된단 말이에요. 인수위원회에서 뭐 그런 것을 자꾸 정책을 갖다 하는 걸 선택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맨날 보면 먼저 창조 과학 기술 문화 그거나 그냥 제대로 큰 것을 키운다고 막 그것만 막 강조하더라고요. 자, 이런 게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이고
자, 여기에 A, 기술 혁신이 이게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술 혁신이 생기면 A가 이게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기술 혁신이 생기면 이게 이 점이 만약에 이게 균형이라고 하면 이 점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생산량이라도 같은 노동량이라도 같은 유동량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국민소득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점에서 이 균형으로 이렇게 이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돼버리죠. 기술 혁신이 생기면 이게 A가 이렇게 증가하면 그러면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증가하면서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자 이것은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노동량분의 생산량 증가분 이게 국민소득 증가율이라고요. 노동 생산성이죠. 그죠? 이게 생산량 이게 소득 증가율인데 이게 소득이 증가율인데 이게 증가하면 노동 생산성의 계수가 높아지는 거죠. 분모가. 그죠? 높아지면 이게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면 노동의 수요 요게 한계 생산물이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노동의 수요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죠? 요게 뭐냐면 MP에 곱하기 P니까 요게 증가함으로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지요.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노동량이 증가하고요. 임금이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노동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점에 새로운 이 점으로 가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라 요거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요게 또 증가가 또 생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고 기술혁신이 생기면 생기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증가하는 것에 또 이게 증가함으로 해서 소득이 증가하죠. 증가하는 김에 조금 더 증가한다고요. 국민소득은 많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총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측으로 이동시키는데 조금만 증가시킨 게 아니라 많이 증가시키죠. 그죠? 그러면 총 공급을 이건 우측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거고 따라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물가는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이건 액수가 굉장히 많지요. 그죠? 크게 벌어졌죠. 증가하는 김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요. 아까 우리가 좀 파악하고 싶은 게 물가는 어떻게 됐어요? 소득은 어떻게 됐어요? 고용은 어떻게 됐어요? 이걸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장 경제의 주된 목표고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고용 안정, 실업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보니까 물가는요 많이 낮아진대요. 소득은 증가한 거에서 또 증가돼가지고 많이 증가된대요. 노동량은 여기 증가를 가져온다고요. 그럼 아주 좋은, 해피한, 가장 좋은 그런 문제죠. 그죠? 거기에다가, 여기 임금 수준을 보면, 임금은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근로자들이 월급이 많이 오른대요. 종업원도 많아지고, 그 사람들 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돈 많이 받으면 근로자들은 좋겠죠, 뭐. 그죠?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월급 많이 받으면 그 소득세 많이 거두면 되겠냐. 정부도 좋고. 이래 좋고 저래 좋고 막 하는 거죠. 월급도 많이 주고. 안 좋은 게 뭐 있냐고요? 최고로 좋은 거죠. 거기도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간다니까.
많이 월급가 많이 떨어진다니까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예요. 최고로 좋은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고요. 최고로 좋은 것을 이게 좀 기술 혁신을 일으키기가 쉬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이렇게 좋은 것은 이게 아주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포기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에 대한 효과죠. 원유가 상승, 이게 임금이나 이런 이 원유가 상승 같은 원유가 상승은 비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의 반대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면 이게 줄어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왼쪽으로 약간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유가 상승이 되면요. 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면요. 그러면 저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노동도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총공급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얼마큼이요? 많이. 거기다 원유가가 2배로 올랐다 그러면 이게 2배로 확 이쪽으로 이동한다고요. 그것도 한 6개월 만에 2배로 올랐다 그럼 6개월 만에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금방.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거에 역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물가는 상승하고 소득은요 확 떨어지고요. 고용은요 축 줄어들고요. 이걸 얘기하면요.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경제는 침체되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죠.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난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요. 고용이 줄어들어 보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죠.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로 인해 가지고 진짜 다 망하는 망할 것이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망한 결론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건 생산 측면에 대한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생산 측면의 변화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예 그냥 생산 측면만 할 게 아니라 생산 측면과 공급 측면을 몽땅 다 들여놓고 나서 신문에 요새 최근에 일어난 사건 하나 딱 대입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모든 분야에서 수요 공급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어떤 영향 주로 이런 걸 갖다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도 뭐 이자율 뭐 딴 것까지 다 체크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다음 시간에는 한번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자고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오늘도 또 미안한 소리 해야겠네. 미안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낼게요.